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의 총격으로 또다시 미국 시민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르네 니콜 굿이 숨진 지 불과 17일 만인데요. 이번에는 지역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해온 30대 백인 남성 알렉스 프레티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는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세출법안 패키지 통과에 반대 입장을 굳히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까지 커진 상황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법을 발동해서 연방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긴장감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이민 단속으로 미국 사회가 직면한 갈등과 파장,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이탈리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막판까지 경기장과 교통망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환경 논란, 또 지역 격차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고 하네요. 이탈리아 동계올림픽 준비 상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월 26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 중인 캐나다를 향해 체계적으로 자멸하고 있다면서 중국과의 무역 합의는 그들에게 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캐나다가 중국과 협정을 체결한다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캐나다 상품과 제품에 즉각 100% 관세가 부과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카니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가 미국, 멕시코와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할 수 없다면서 중국과 FTA를 체결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에서 30대 남성이 이민 단속 요원의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목격자들이 찍은 영상에 연방 요원이 이 남성을 제압하자마자 총부터 뺏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과잉 대응, 거짓 해명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야당인 민주당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며 정부 세출 법안 통과에 반대할 뜻을 나타내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멈추는 셧다운이 재발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 이란의 공식 발표나 해외 인권단체의 추정보다 훨씬 많은 3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타임지가 보도했습니다. 타임은 2명의 이란 보건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 반정부 시위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 8, 9일 이틀 사이에만 약 3만 명이 사망했을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란 당국은 21일 이번 시위와 관련한 사망자 수가 3,117명이라고 밝혔고 미국 기반의 인권운동가 통신은 5,137명이 사망한 걸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인도 동부 서벵골주에서 치명적인 인수 공통 감염병인 니파 바이러스 감염이 잇따라 현지 보건당국이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확진 사례 5건이 확인되자 접촉자 약 100명이 격리됐고 확산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도 강화됐는데요. 니파 바이러스는 박쥐를 숙주로 하는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고 치사율이 최대 75%에 달합니다.
평균 잠복기는 5일에서 14일로 고열과 두통 이후 의식 혼란과 뇌염으로 악화될 수 있지만 현재까진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린란드 영유권 분쟁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으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면서 금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데요. 달러화를 대체할 안전 투자처로 여겨지는 귀금속으로의 투자 수요가 지속되면서 현지 시각으로 23일 국제 은 가격도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10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미국의 이익. 네, 미국 국방부가 23일에 트럼프 2기 정부의 새로운 국방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게 국방부가 의회에 보통 4년 주기로 제출하는 최상위 국방 전략 문서인데요. 네. 군사 정책과 국방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발표됐던 외교 안보 분야의 최상위 지침인 국가 안보 전략의 하위 문서격입니다. 미국의 새 국방 전략의 그 방향성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미국의 이익이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네.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자국 이익의 극대화 그리고 거래 중심의 동맹관이 노골적으로 담겼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미국의 이익 이 표현이 30회가 넘게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노골적이죠. 그러네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미국인을 최우선에 두겠다라는 의지가 담겼고요. 그래서 폴리티코가 미국 국민의 실질적 이익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는 한편 거창한 전략은 버려라 이런 주문을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환경과 관련해서 미국 본토와 서반구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이어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순으로 기술이 됐는데요. 서반구 전역에서 미국의 이익이 위협을 받고 있다. 미국의 최우선 과제, 미국 본토 방어. 그래서 국방부는 이것을 최우선할 것이며 여기에는 서반구 전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렇게 설명이 덧붙였는데 네. 그래서 국경을 단속해야 된다. 마약 테러리스트를 단속해야 된다. 이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네. 또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에서도 미국의 군사적, 상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게 기술돼 있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중국은 이미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국가 이렇게 기술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해서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을 억제한다라는 전략적 접근이 제시됐어요. 그래서 미국, 중국, 영내 국가 모두가 적절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세력 균형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집권 1기 때는 중국을 미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강조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2기에는 중국과의 외교가 보다 좀 강조가 된 점이 눈에 띕니다. 네. 대만 문제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4월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상황을 관리해 보겠다라는 뜻이 담겼고요. 다만 일본 규슈 남단부터 대만, 필리핀까지로 설정된 1차 방어선 제1도련선을 따라서 강력한 거부형 방어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해서 대만에 대한 안보 지원을 우회적으로 좀 언급을 했습니다. 네. 러시아는 지속적이지만 통제 가능한 위협이다. 그래서 유럽 동맹국들이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유럽 내 미군 배치를 조정하겠다. 이런 점이 들어갔고요. 이란은 작년에 우리가 핵시설을 폭격했는데 지금 수십 년 만에 정권이 가장 약해졌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동맹들을 향해서 미군의 지원은 중요하지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것이다. 유럽, 중동, 한반도에서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에 대해서 주된 책임을 지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이렇게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중요하지만 제한된 미국의 지원을 통해서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는데요. 네. 한국은 그럴 의지도 있다.
있다. 강력한 군사력, 높은 수준의 국방비 지출, 탄탄한 방위산업, 의무징병제 이런 것들이 강점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한국이 재래식 군사 역량을 더 키워서 북한 위협에 주도적으로 맞서라. 중국 견제에도 동참해라. 이런 요구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 대신 우리는 본토 방어를 강화하고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데 힘을 쏟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북한이 지금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직접적인 군사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북한의 미사일 전력 같은 걸 언급을 했는데요. 네. 북한 비핵화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맹들을 향해서 공동 방위에 대해서 공정한 몫을 반드시 부담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방위비를 높일 것을 주문할 그런 뜻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눈 돌리는 파이브 아이스. 이 파이브 아이스 국가들의 눈이 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네. 각자 눈을 돌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파이브 아이스가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영미권 5개 국가의 안보 동맹체입니다. 네. 2차 대전 후에 자유진영의 눈과 귀 역할을 해왔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고립주의적이고 미국 우선주의 뭐 이러면서 공세적으로 대외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영국과 캐나다 정상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지금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원년 멤버이자 중심축이 미국과 영국인데요.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요. 2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프간 전쟁에서 함께 싸웠던 나토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나토군이 필요했던 적이 없다. 그들은 항상 전선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영국은 아프간 전쟁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전사자를 냈습니다. 영국에서 격분하는 그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스타머 영국 총리가 즉각 모욕적이고 끔찍하다라면서 반발했거든요. 파장이 좀 커졌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뒤에 트루스 소쇼를 통해서 나는 영국군을 사랑한다. 그들은 위대했다고 아이고. 네. 진화에 나섰지만 좀 늦었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그렇죠. 지금 영국이 이미 조금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네. 미국의 카리브해 마약 퇴치 군사 작전에 대해서 이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미국과 관련 기밀 정보 공유를 중단하는 초강수를 이미 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혈맹을 조롱하는 발언이 나오니까 더 반발을 하게 됐고요. 지금 미국의 이웃 국가인 캐나다 계속 안 좋습니다. 지난주에 네. 캐나다 총리가 중국에 가서 경제 협력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니까 그러면 즉각 100% 관세 부과한다 이렇게 또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캐나다를 우리나라의 51번째 주로 간주한다는 특유의 비하 표현을 또다시 사용을 하면서 지금 거리가 지금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자 지구 평화 정책과 재건을 위해서 출범한 평화위원회에 캐나다를 초청한 걸 철회하겠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했거든요. 카니 총리가 그래서 21일자로 현재 국제 정세는 파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중견 국가들이 뭉쳐야 된다 그러면서 반 트럼프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결성 이래 파이브 아이스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러네요. 네. 과거에도 뭐 5개 국가가 모였으니까 이견이 있었던 적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이렇게 표면화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파이브 아이스가 그동안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안보 동맹체 중에서도 차원이 다른 혈맹이다 이렇게 여겨져 왔기 때문인데 네. 민족, 언어, 종교, 정치 체제에서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동맹체와 다르게 너무너무 끈끈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표면적으로 지금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나토 안의 갈등은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비용 문제였는데 이 파이브 아이스의 위기는 피를 나눈 형제국 간의 신뢰가 붕괴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최우선 동맹조차 트럼프의 거래주의와 모욕 외교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각자 살 길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철모자 왕은 없다. 철모자 왕? 네, 철 모자를 쓴 철모자. 네, 왕은 왕. 없다 이건데요. 네. 중국 인민해방군의 2인자인 장유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그리고 류전리 중앙군사위원 겸 연합참모부 참모장이 24일자로 전격 축출됐습니다. 네. 2명이 심각한 기율 위반,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는데요. 당 중앙의 결정에 따라서 두 사람을 입건해서 조사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사실 2012년에 시 주석이 집권을 한 뒤부터 당과 군 간부들의 대규모 축출이 이어지긴 했습니다. 왜 반부패 사정 작업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군 서열 2위에 부주석이 낙마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시 주석 집권대에 축출된 현역 군 장성 가운데 가장 서열이 높은 인물이자 1989년 테난먼 민주화 시위 이후 중국 군 지휘부에서 숙청된 최고위급 인사가 장 부주석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에 출범했던 시진핑 3기의 중앙군사위원 7명 가운데 지금 시주석 그리고 작년 10월에 부주석으로 승진한 1명을 제외하고 5명이 지금 권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최고위급 인사들이 다 없어진 셈인데요.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시주석이 사실상 단독으로 인민해방군 전체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주게 됐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고 군 최고 지휘부에 대한 사실상의 숙청 작업을 통해서 이제 시주석이 군을 장악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근데 지금 장유사 부주석의 낭만은 중국군에서 홍얼다이라고 혁명가 후손의 전성시대가 끝났다는 걸 의미한다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네. 이 장유샤가 지난 9년 넘게 이 부주석 자리를 지킨 실세였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홍얼다이 지도자였습니다. 이 장유샤의 부친인 장중신과 시주석의 아버지인 시중신 전 부주석은 함께 혁명에 참여했던 전우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시주석이 작년 관영 매체를 통해서 군 안에서 홍얼다이 세력을 손볼 거다라는 걸 이미 암시했었는데요. 작년 10월 해반군보 사설에 철모자왕은 없다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이 철모장이 말 그대로 닳지 않는 철모자를 썼다는 뜻입니다. 네. 청나라 시절 때 자기가 대대로 세습되던 황족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제 이렇게 혁명 자손이라고 해서 우대해 주는 건 없다. 그런 얘기인 셈입니다. 네. 지금 시주석이 중국 공산당의 최고 의사기구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이미 측근으로 다 채웠거든요. 사실상 1인 지도체제를 만들었는데 이제 군에서도 직할체제를 확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상 종신집권 기반을 다지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숙청된 이유가 궁금한데 네. 미국의 핵무기 기밀을 넘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집안끼리도 잘 아는 사이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측근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측근을 숙청했다는 건 뭔가 굉장한 이유가 있기 그렇죠. 때문이다라는 건데 이 중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미국에 유출했다라는 의혹을 받는다고 지금 보도가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 안에서 고위급 브리핑 내용을 아는 관계자의 전언을 인용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비공개로 진행된 브리핑에서 장유샤가 중국 핵무기의 핵심 기술 데이터를 유출했다는 혐의가 제기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중국의 민간과 군사 핵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을 총괄하는 중국 핵공업공사의 전 최고 경영자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장유샤가 국방장관 겸 중앙군사위원이었던 리샹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승진을 도왔다라는 의심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반부패 캠페인 초기에는 현역 고위 장군들과 전략 미사일 부대 같은 군 핵심은 겨냥하지 않으면서 최고위층 전체를 한꺼번에 쳐내는 걸 피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하구나 이걸 깨달아서 이번 숙청이 이루어졌다. 그 결말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할 일 나가지 않기. 무슨 일기에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과 캐나다에 사시는 예. 분들 얘기입니다. 북미 지역에 24일 최악의 한파와 폭설을 동반한 초대형 겨울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네. 미국 50개 주에서 최소 22개 주의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미국에서만 14,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는데 네. 이게 전체 항공편의 한 25%에 달하는 굉장히 큰 규모라서 코로나 때 말고는 이렇게 결항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현재까지 최소 8명이 사망한 걸로 보고가 됐고요. 물류가 마비됐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식료품 사재기 현상이 발생을 해서 대도시에서는 상점 매대가 텅텅 비는 상황이 속출했고요. 네. 25일 오후 2시 16분 기준으로 미국 전역에서 100만 명 이상이 정전으로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한 경보란 경보는 다 내려졌습니다. 네. 눈사태, 해일 경보, 결빙, 극한 한파 뭐
토네이도 경보까지 지금 내려진 상황인데 네네. 기온까지 뚝 떨어질 것 같습니다. 북부 미네소타주가 기온이 영하 40도, 캐나다 퀘벡주는 영하 50도까지 떨어진다라는 예보가 나왔는데요. 네. 이게 수십 년간 볼 수 없었던 재앙적 수준이 될 것이다. 또 극심한 추위 때문에 10분 안에 동상이 발생할 수 있다. 네, 나가자마자 10분 안에 동상이 그렇죠. 네, 걸릴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피해가 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됐나 분석을 해봤더니 남부의 뉴멕시코주와 텍사스주로부터 중부의 여러 개 주를 지나서 북동부에 있는 뉴욕과 매사추세츠, 메인주에 이르기까지 3,200km 이상에 걸쳐서 초대형 눈 구름대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 해양대기청 기상예측센터는 이번 폭풍은 범위가 매우 넓다. 폭풍이 지나가도 기록적인 추위가 예상된다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전국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제발 도로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네,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발 집에 머물러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네. 연방정부가 26일 워싱턴 DC에는 정부기관의 사무실을 닫기로 했고 상당수 지역의 학교도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이 연방재난관리청이요. 34개 주에 걸쳐서 2억 3천만 명 이상 국민이 이번 겨울 폭풍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내놨습니다. 우리 영하 10도인데 네. 이 정도면 견딜만 한 네, 건가 뭐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네. 지구가 지금 꽁꽁 얼어 붙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이 정말 근질근질할 것 같은데요. 네. 3일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기습작전으로 생포했을 때 네. 미군이 디스컴버뷸레이터라는 최첨단 무기를 사용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전 성공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네.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자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마두로 측이 러시아와 중국제 로켓을 갖고 있었는데 한 발도 발사를 하지 못했다. 로켓 작동 버튼을 눌러도 아무것도 작동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디스컴버뷸레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아, 내가 더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유, 그래서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전에 2016년에 쿠바 아바나에서 미국 네. 외교관과 정보 요원들이 집단 신경계 이상 증상을 겪었어요. 그때 어. 강한 전자기와 음파 계열의 공격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제기됐었는데 네. 이번에 그런 무기가 쓰인 게 디스컴버뷸레이터가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단순하게 정전만 유발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신체적 대응 능력은 물론이고 미사일 발사 체계까지 무력화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실제로 언론 보도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미군이 공격했을 당시에 갑자기 레이더가 꺼졌다. 강렬한 음파 같은 게 느껴졌고 경호원들이 코피를 흘리거나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고 마두로 대통령의 경호 관계자들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정 전문 기술로 인해서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불빛이 대부분 꺼졌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도 마두로 체포 작전은 단순한 물리적 공격이 아니라 복합적 전자 사이버 교란 작전이었다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네. 뭔가 미국의 오. 최첨단 무기가 쓰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데이비드 쿡의 Heroes 함께 듣겠습니다. As the sun goes down in front of me, reminds me where I wanna be, with you and you alone. Pull me in like you were made for me. I'm losing faith in gravity, and I just need to let you know. And I just need to let you know. Not gonna come down, down off of these clouds. All these heroes come and go. I still stand. It takes me to rise up, to open my eyes up. All these heroes come and go. I still stand.
losing, I don't care. I'll crawl into your atmosphere. I know you'll make it right. You're all I need tonight. I'm gonna come down, down off of these clouds. All these heroes come and go. You're still standing. You teach me to rise up, to open my eyes up. All these heroes come and go. You're still standing. I believe that you can save me, and you'll never let me fall. I believe in what you show m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무총리로서는 41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을 단독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2박 5일간의 첫 미국 방문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김 총리는 방미 과정에서 벤스 미 부통령에게 쿠팡 문제나 일부 종교 대상 수사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고 대북 특사 파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 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로 출국해 잠수함 수주전 지원에 나섭니다. 강 실장은 이번 잠수함 사업 수주권의 국내 생산 유발 효과를 최소 40조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해 수출은 7,094억 달러로 세계에서 6번째로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한 가운데 수출액의 약 4분의 1은 반도체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이 개장과 함께 장중 1,000포인트를 넘기며 급등세를 보이자 프로그램 매수효과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씨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8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김 씨는 주가 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이탈리아 로마 이은정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곧 있으면 이탈리아에서 동계올림픽 열립니다. 막바지 지금 준비로 분주할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2월 6일에 이탈리아에서 열린 밀라노 코르티나 탐페소 동계올림픽 개막이 이제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지금 이탈리아의 현지 분위기는 한마디로 막판 스퍼트 중인데요. 그동안 예산이나 환경 문제로 미뤄졌던 과제들을 개막 직전에 한꺼번에 물어붙이는 긴박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거든요. 네. 가장 마음을 졸였던 건 역시 썰매 종목이 열릴 코르티나 슬라이딩 센터였습니다. 건설 비용과 환경 논란 때문에 한때는 이웃나라 경기장을 빌려 쓰자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네. 결국 이탈리아 정부가 자존심을 걸고 막판에 힘을 쏟은 결과 최근 시운전까지 마치면서 조직위원회는 가장 큰 고비를 넘겼다며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또 이번 올림픽의 가장 큰 특징은 경기장이 이탈리아 북부 전역에 아주 넓게 퍼져 있다는 점인데요.
빙상 종목의 중심인 밀라노와 설상 종목의 핵심인 코르티나 담페소 이 두 도시 사이의 거리만 해도 차로 대략 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 이번 대회는 경기 운영 못지않게 물류와 교통의 올림픽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알프스 전역에 흩어진 경기장들을 잇는 교통망과 관중을 위한 셔틀 시스템이 얼마나 매끄럽게 작동할지가 개막전 마지막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탈리아에서 겨울 스포츠 중에는 어떤 종목이 인기가 있을까요? 네, 이탈리아는 확실히 설상 종목의 나라거든요. 특히 이번에 처음 정식 종목이 된 산악 스키에 대한 관심이 대단합니다. 산을 오르고 뛰고 다시 활강하는 극한의 종목인데요. 이탈리아가 종주국격이라 초대 챔피언을 노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탈리아의 스키 여제라 불리는 소피아 고자 같은 스타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연일 스포츠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동계올림픽의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선수들이 이번 올림픽에 다시 참가한다는 점인데요. 덕분에 아이스하키 경기는 티켓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 할 정도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네, 개막식 또한 놓칠 수 없는 볼거리인데요. 밀라노의 상징인 산시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데 축구 전용구장이라 관객과 무대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번 개막식의 키워드는 패션과 전통의 결합인데요.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록밴드 마네스킨이나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가 무대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 섞인 소문들이 파다하고요. 무엇보다 아르마니 같은 거장 디자이너가 만든 이탈리아 선수단의 단복과 이탈리아 예술성이 돋보이는 무대 연출이 공개될 예정이라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이렇게 화려한 개막식 열기를 더해줄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전직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선비군 출신인 그룹 엔하이픈의 멤버 성훈 씨가 이번 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선다는 점입니다. 네, K-팝 아티스트로서는 역대 두 번째이자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으로는 첫 사례라서 더욱 화제인데요. 개막일인 2월 6일 성훈 씨가 밀라노 현지에서 성화를 들고 달리는 모습이 벌써부터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네. 이탈리아 사람들의 기대감, 여론도 궁금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현지 분위기를 취재하면서 흥미로웠던 점은 이렇게 올림픽이 코앞인데도 이탈리아 전체가 들썩이는 분위기는 아직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있는 로마에서 주변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올림픽이 열린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체감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압도적이었는데요. 심지어 올림픽이 열린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어서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이탈리아 여론들도 이 점을 꽤 아프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번 올림픽이 국가 전체의 축제라기보다는 잘 사는 북부 지역만의 잔치로 보인다는 시각이죠. 특히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분명히 있고요. 젊은 세대를 겨냥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어서 로마 거리에서는 아직 올림픽 열기를 체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탈리아가 남부, 북부 이렇게 경제적인 격차가 좀 크다고 알고 있는데 올림픽 열리면서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후위기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알프스 지역의 자연눈이 예전만큼 내리지 않다 보니 이번 대회 경기에 쓰이는 눈의 상당 부분을 인공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환경 단체들은 지속 가능한 올림픽이라는 구호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크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상징적인 장면은 밀라노의 텐트 시위인데요. 네네. 올림픽 특수로 밀라노의 임대료가 폭등하면서 살 집을 구하지 못한 대학생들이 광장에서 텐트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 요새 자주 등장하고 있거든요. 네. 화려한 축제 이면에서 청년 세대가 느끼는 현실적인 고통과 주거난이라는 무거운 과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화려한 개막식 준비 뒤편엔 이처럼 해결해야 할 숙제들도 참 많은데요. 결국 이번 올림픽은 이탈리아에게 단순한 스포츠 축제를 넘어 기후 변화와 지역 간의 격차 같은 현실적인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묻는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지혜를 좀 모아야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은정 통신원이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시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단속에 항의하던 시민이 단속 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하면서 큰 충격을 또 주고 있습니다. 1월 7일 르네 니콜 굿이 숨진 지 17일 만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시민들의 저항과 반발이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차별적인 이민 단속으로 내부 분열이 심해지고 있는 미국 상황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비극적인 사건이 미네아폴리스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지난 24일이었습니다. 네. 그 미니애폴리스 시내에서 연방 요원들이 이민 단속 작전을 진행을 했는데 그 와중에 발생했습니다. 현장을 찍은 동영상을 보면은 시위 자체는 그렇게 규모가 큰 시위는 아니었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은 이제 시민들이 단속 요원들에 대해서 항의 의미로 부는 그 호루라기 소리가 계속 밑에 이제 그 영상에 깔리는데 예. 그 시위가 그렇게 폭력적이고 격렬했냐라고 하면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영상을 보면은 시위 이제가 벌어지고 있는 한쪽 도로 한쪽에서 네. 이제 단속 요원들이 두 사람과 이 몸싸움을 벌이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그 먼저 이제 한 사람이 네. 그 요원들에게 둘러싸여서 막 밀쳐지고 그러다가 이제 길바닥에 쓰러질 넘어지더라고요. 뻔한 네.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이 사람이 여성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좀 키 큰 한 남성이 이제 그 사이로 끼어 들어가서 말리려고 하는 했죠. 동작이 네. 보이죠. 그리고 이제 손을 뻗어서 그 아무래도 여성이 맞다면 여성을 보호하려면서 이제 이 요원들을 이제 저지하려고 손을 뻗는 장면이 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이 단속 요원들이 이 남성에게 스프레이를 뿌리고 또 뭐 이렇게 팔을 등 뒤로 꺾고 이렇게 제어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총성이 첫 번째 들리고 네. 그 이후 한 5초간의 10발의 총성이 이어집니다. 영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여러 각도에서 찍기는 했는데 대부분 워낙 짧고 또 이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이 남성이 총알을 맞는 순간을 보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자세한 정황을 알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다만 이제 요원들이 쏜 총알에 맞은 남성이 현장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흉부에 여러 발의 총알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 폐살된 남성이 이민 단속 항의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네요. 예, 37살의 백인 남성이고 이름은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라고 한 이름의 남성입니다. 네.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났고 그다음에 위스콘신 주에서 성장기를 보내다가 대학 공부는 미네소타에서 했고요. 미네소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간호학을 공부해서 네. 현재 재향군인들을 위해서 이제 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보훈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을 해왔습니다. 네. 이웃들의 평가들을 보면 굉장히 온화하면서도 남을 많이 돕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또 2020년에 미니애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항의를 했고 또 지난 7일에 있었던 여성이 사망한 사건 이후에도 항의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고 해요. 네, 예. 일단 당국은 이제 정당방위였다. 프레티가 네. 권총, 뭐 탄창 2개를 소지한 채로 접근했기 때문에 무장 해제를 시도하던 과정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 이제 사실 여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 국경 수비대가 이제 현장에서 단속 작전을 벌였는데 네. 그 이제 책임자가 이 사람이 프리티가 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요원들을 학살하려고 한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국토안보부도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정당방위로 요원들이 이 사람을 사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현장에서 찍힌 이 영상들을 보면 정말 상황이 좀 맞지 않습니다. 많이들 보셨겠지만 네. 이 프레디가 보통 이런 이 무장 해제를 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총을 빼들었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명백히 좀 보이거나 뭐 이랬을 그렇게, 때 이제 네. 그걸 해제시키려고 하는 네, 과정이 당연히 수반되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찍힌 사진에 보면은 이게 제가 손을 한쪽 뻗어서 이렇게 저지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손은 이쪽 왼쪽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고 오른쪽에 이제 검은색 작은 물체를 들었는데 네. 이게 뭐냐? 그러면 네. 이게 뭐 총이나 탄창이냐? 그러면 그거는 아니고 이걸 이 상황을 찍으려고 한 것 같아요. 뭐 그 현장 상황을 찍기 예. 위해서 예, 휴대전화.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는데 네네. 어쨌든 이 최소 5명 이상의 요원들이 이 스프레디를 길바닥에 쓰러뜨리고 제압하던 도중에 네. 이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다라고 외치는 요원의 목소리가 영상에서 나오고 그 이후에 이 또 다른 그 요원이 이제 총을 집어드는 모습을 보면은 이 그 과정에서 이 프레디가 가지고 있었던 총이 떨어졌고 이걸 집어들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원이 이제 이 프레티 가지고 있던 총을 확보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더 싸움이 이어지면서 총을 발사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이니까 사실 국토안보부나 이 국경수비대 수찬대 네, 그러니까 네. 발표한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무장 해제를 하려다가 했다. 뭐 네, 네. 그거하고는 조금 더 이 모순되는 상황인 거죠. 예, 이 프레티가 총을 그러면 가지고 있던 건 맞는 건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국토안보부에서 이 프레디가 가지고 있던 총기다라고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총이 바닥에 먼저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게 무장 해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순서상으로 봤을 때 그랬는데 그 다음에 총을 발사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총을 가지고 있던 게 사실이라면 왜 총을 가지고 시위 현장에 나왔는지 또 정말 뭐 요원들을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네. 근데 미네소타 주 법에 따르면은 이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는 공공장소에서 총을 가지고 소지하고 그렇군요. 다닐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또 알다시피 텍사스주에서는 이게 드러내니까 허리춤에 찬다거나 안 되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텍사스는 그걸 네네네네. 허용하고 있는데 미네소타는 안 되는 미네소타주는 거고. 반드시 가리고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프레디는 합법적인 총기 소유를 가지고 있고 또 이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허가증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유가족 은 한 번도 총기를 가지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총기가 프레디께 맞다면은 총을 가지고 시위를 뭐 참여했을 수는 있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게 합법적으로 법에 따라서 총기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어쨌든 그거 자체는 불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네. 전미총기협회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는 피살당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번에도 약간 이 비판적인 당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네. 입장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합법적으로 총기를 가지고 다닐 수도 없게 만드는 예, 상황으로 이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의미로 아마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국이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를 악마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올해가 미국 독립
250주년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미국 독립선언이 했던 게 1776년이니까 딱 250주년인데 이게 독립 이후 시민들이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는 어떤 민주주의의 최대 분기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네. 비슷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민 단속에 대한 저항, 반발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트럼프 정부는 단속을 오히려 더 강화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네소타주에서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중단된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메인주까지로 확대가 됐죠. 메인주 역시 미네소타주처럼 적극적으로 뭐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인 주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네. 또 미네소타주와 공통점이 또 한 가지는 주 정부가 민주당 소속이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현재 주지사가 메인주 역사상 최초의 여성 주지사 제니 밀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공개석상에서 이 충돌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들의 스포츠 참여를 네.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잖아요. 우리는 우리 주 법에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거부한다라고 공식 속당에서 얘기도 하고 네. 되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주, 예를 들면 미네소타주처럼 그럴 경우에 내란법 발동할 수 있다.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발동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지금 미네소타주 상황이 매우 심각하죠. 나쁘고 네. 이 두 번째 시민이 피살되면서 이 시위가 더 격화될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대규모 시위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른 어떤 때보다도 실제로 내란법을 발동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내란법 또는 반란법이라고도 번역이 되기는 하는데 네. 1807년에 제정이 된 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영토 안에서 폭동이나 반란이 발생할 경우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1992년 LA 폭동 때 당시 H.W. 부시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요청을 받아서 네, 네. 연방군을 투입한 적이 있는데 그 이번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렇게 규정하고는 있긴 하지만 사실 좀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서 네. 사실 논란은 있지만 이거를 대통령이 뭐 나는 그렇게 판단한다라고 해서 발동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좀 막을 방법이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 미국 언론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실질적이고 아주 중대한 위협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또 더군다나 일기 때는 그래도 좀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은 트럼프 대통령을 좀 견제할 수 있는 네, 네. 그 어른들의 이제 그룹이 있었는데 지금 지금은 저희가 뉴스를 보듯이 트럼프 없죠.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만류하는 참모진이 사실상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영국 가디언지 보면은 현재 미네소타 상황이 내전 시뮬레이션을 현지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 만약에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란법이 발동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 현실화될 경우에 네. 이제 미국 민주주의 또 지방자치제도가 전례 없는 위기가 되고 미국의 분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앞에서 키워드로 들으셨겠지만 네. 이 프레디 피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 지금 6개 법안 패키지가 네. 미국 연방 상원에서 통과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사실 이 패키지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동안 공화당하고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좀 협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미네소타
주의 상황이 너무 나빠지고 그렇죠. 이런 무차별적인 이민 단속의 움직임이 더 확산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이제 협상을 사실상 중단하고 이걸 통과시키기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패키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 6개 법안 중에 이민세관 단속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스 이 기관의 지출 100억 달러, 우리 화폐로는 14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걸 포함해서 국토안보부의 지출도 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스하고 국토안보부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출을 할 수 있는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민주당은 나오고 네. 있는 겁니다. 이 패키지 법안은 이미 연방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어요. 상원만 남은 상황. 예, 상원만 남은 상태입니다. 상원에서 통과되면은 이제 바로 이제 발동이 되는 건데 네.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6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네. 상원의 연방 상원의 의석이 100석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이제 60석 정도가 필요한데 공화당 상원의 의석이 과반을 조금 넘은 53석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공화당과 입장을 같이 해서 넘어와야 찬성적으로 그러네요. 넘어와야 하잖아요. 네. 근데 벌써 뭐 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포함해서 상당수의 의원들이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근데 1월 30일까지 이 패키지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네. 뭐 일부 정부기관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셧다운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이게 문제가 많으니 이 국토안보부하고 아이스과 관련된 거는 좀 따로 빼서 패키지 법안을 분리해서 네. 처리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시도는 하고 있지만 이것도 네. 역시 민주당과의 이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네. 쉽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아주 중요하겠네요. 글로벌 이슈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템테이션스의 Just My Imagination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